자, 오늘은 이렇게 뭐 별로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이제 민주당의 직능국 부국장이시던 거예요. 예. 을지로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호칭하십니까? 총괄팀장입니다. 아, 총괄팀장이에요. 옆에 계신 분은 우원식 의원실의 네. 보좌관이시죠? 네. 정책보좌관이신가요? 대장보좌관이요. 대장보좌관. 아, 그러면 대장보좌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이원정 팀장은 지구당 위원장도 이미 하셨고 보좌관도 하셨고 참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 꽤 많이 이제 이력을 좀 갖고 여기 참여하고 계시고 보좌관님은 얼마나 보좌관 생활? 2004년부터 했으니까 뭐. 아, 당의 환경 전문위원. 환경 전문위원을 하다가 네, 네. 아 이제 우원식 의원님하고는 같이 2004년도부터. 2004년부터 여태까지 네, 계속했어요? 네. 그러면은 또 그래서- 의원이 아닐 때도 있었겠네. 아닐 때 이제 당의 잠깐 전문위원하고. 아, 당의 다른 전문위원으로 의원실에 갔다가 있었고. 넣어준 거지. 거기는 한 번 사람을 잡으면 안 놔주는구만요. 의원님이 어떤 여론조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대국민 의견 수렴 및 소통 구조 강화가 44%로 가장 높게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시스템 개선 이게 27%고 모바일 등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의 보완이 8%. 그러니까 그때 막 당시에 모바일 투표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도 장기간에 거쳐서 보면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정당이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이런 대국민 소통 구조의 새로운 어떤 뭔가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당에 나아갈 길이다. 이제 나갈 길이다. 정당에 나갈 길이다. 네. 그 민주당이 그동안 보였던 모습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고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2004년도부터 보좌관 하다가 이제 정치권에 한 10여 년쯤 되면 대충 사람들이 관성화 네.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경향이 있는데 저도 당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당에 좀 그 관성화된 모습이 익숙해졌는데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저도 굉장히 제 스스로가 좀 다시 좀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새벽 2시에 대리기사들 현장 가서 그 생생한 현장에서 막 정말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다양한 상황들이 생기는 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막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기사들의 목소리 직접 듣는 거잖아요. 그걸 듣는 자리였는데 그런 자리에 국회의원이 처음 본 거죠. 헌정사상 최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예를 들면 마사회 마필관리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민의 정부 5년 참여정부 10년 동안 정권을 잡았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도 마사회 회장은 민주당의 사람이 회장을 했는데 한 번도 마필관리사들의 숙소라든가 현장을 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국민들과 괴리됐던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 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민주당이 그동안 정권 잡으면서도 놓쳤던 것, 국민과 괴리됐던 것,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고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짧게는. 우리 팀장님은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이 제일 잘할 수 있고 어느 정당보다 잘할 수 있는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표방했던 것은 뭐냐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당원 구조를 보면 사실 중소자영업자와 서민이 많이 우리 당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자영업자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이때까지 제대로 못했지만 사실 우리 당의 흐름에서 늘 이걸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그걸 다루므로 해가지고 요즘 성과도 내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또 강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과 국회의원이 또 국회가 이렇게 협업의 구조를 가지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고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직자와 보좌관이 또 협업을 하고 또 협동을 하고 이때까지 그 민주당은 뭐
진보가 그래 했듯이 분열을 많이 했잖아요. 네. 개파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 헐뜯는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나 이번에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국회의원 간에 협업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당과 어떻게 국회가 협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기 여론조사도 말했지만 지난 노무현 정부 이후에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공직 후보자를 잘 선출하기 위해서 어떤 당원 구조를 가져갈 건지 또는 조직 구조를 가져갈 건지 또한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해야 되는지 모바일을 해야 된다 이런 논란만 해왔지 실제로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쓰고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정말 그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개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협업할 수밖에 없고 협업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저기 우리 위원회는 국토위도 있고 정무위도 있고 기재위도 있고 교문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요즘에 사안은 대부분 이해관계자가 많아가지고 한 위원회만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서로가 협업하기도 하고 문제를 서로 도출해서 대안을 만드는데 아주 그 유리한 구조를 이번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무엇보다 을지로위원회가 이런 협업하는 정당의 협업하는 정당을 실천함으로 해서 새로운 정당 개혁의 어떤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사회 정치 혐오라는 거는 이제 일부 조장된 측면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정당의 이제 과거 모습 속에서 문턱이 높다는 거죠. 느낌상 벌써 일반 국민은 국회 그러면 굉장히 위압적이고 정치라는 것은 참여해서도 안 되고 또 사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것들인데 근데 지금 희망적 모습은 을지로위원회는 실제로 현장으로 먼저 다가간 거예요. 누군가가 오기 전에 먼저 가서 이제 뭔가 들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들을 쭉 보면은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맙다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변화가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보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온 세상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 나라의 그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문제는 정말 많은데요. 수많은 문제가 오면 이거 을지로위원회가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을 하세요. 예. 이거 해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안 되던데 실무자도. 우리 당직자 3명 네. 그리고 자원봉사자 1명 이래서 사무국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네. 사실 헌신적인 보좌진들이 한 100명은 될걸요? 그죠? 우리 이제 소속 그렇죠. 의원들 보좌진으로 100명이 되고 우리 카톡방에서 움직이는 카톡방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46명이 카톡방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협업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요번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국회 보좌진들이 이렇게 열정이 있었나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일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니냐. 남들은 이게 이제 보좌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생존권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가슴 속에는 그 국민에 대한 애정과 정치에 대한 애정이 정말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사이래로 완벽한 세상은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들이 좋은 사례가 되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된 사업장이나 기업이 더 잘 되는 모습이 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문화가 자꾸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것으로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깜깜한 새벽 3시 정도의 세상이 온 거예요. 조금만 더 우리가 뚫고 나가면 좀 더 공정한 사회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건 한 건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건 한 건이
좋은 사례가 되어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퍼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돈이 좀 작은 어떤 사례라든지 아주 작은 사례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건 한 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씨앗을 만들고 퍼뜨린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세상의 모든 불공정한 것을 다 해결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 보좌관 하면은 사실 그 의원님 생각만 바뀌면 어느 날 갑자기 잘릴 수도 있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20년을 앞둔 보좌관도 있거든요. 네. 별정직 공무원으로 20년을 채워서 연금을 받을 수준에까지 네. 보좌관을 아예 직업처럼 하면서 의원을 이제 몇 명을 모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분 모시고 지금 이제 거의 9년 네. 하신 거죠. 근데 사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특혜 뭐 이런 게 말들이 많은데 네. 제가 아는 한은 보좌관 둘, 비서관 둘, 뭐 이렇게 그 인원 가지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또 특히 지역구 의원이시잖아요. 네. 지역구에 가서 또 뭐 행사도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좌진으로서 보는 국회의원, 의원직이라는 그 국회의원의 삶은 어떤지, 그 다음에 보좌진들의 삶이 과연 진짜 이렇게 좋은 대우 받고 특혜가 있냐, 이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라면 그 가까이서 보면 의원직원 보면 저라면 안 하죠. 네. 이렇게요. 왜냐면 이제 새벽부터 저녁인데 그 저녁 늦게까지 정말 그 하루 종일 움직이고 그래서 저 같으면 저렇게 살지 않겠다 네. 싶어서 사실은 말리고 싶고요. 누가 뭐 자리 준다고 해도 그런 거고 그 보좌관으로서 특혜 이런 거를 그러니까 국회의원 특권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물론 이제 특권은 제가 보기에는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네. 국회의 권한은 저는 강화된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우리 정치 같은 경우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권한이 워낙 강해요. 네. 그거를 제대로 견제 못하면 독주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들이 보기에 잘 못한다라고 낮게 평가받고 신뢰가 낮다 보니까 이제 국회 권한을 주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이런 것들은 부여하되 대신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폐지해 나가면 국민들이 국회의 권한을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한 것과 특권을 갖고 있는 거를 좀 혼동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권은 폐지하되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보좌진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하는 일 있다고 보좌진 늘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 안 하는 의원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일을 열심히 하는 의원실에서는 사실 행정부를 견제하려면 굉장히 많은 산하기관이나 이런 그 부분에 대해 견제를 할 수 있을 만한 내부 인적 자원이 필요한데 한 명이 있으면은 국민 세금 몇백억을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낭비된 세금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원 보좌관이 그러니까 국회 그만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인적 자원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국민들이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워낙 국회의원 불신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사람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꾸로 보면 국회가 얼마나 행정부를 잘 견제해서 국민의 세금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자꾸 뽑고 그런 선량들을 뽑고 그런 사람들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견제하고 하는 역할을 통해서 국회 정상적 구조를 만들어가야지 국회의원 하는 일 없으니까 뭐 사람 뭐하러 늘 필요 있냐라고 할 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행정부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국회 보좌관이 줄어들수록 국회 권한이 약화될수록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국회 특권 문제나 국회 권한 강화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국민들이셔. 그렇죠. 참, 그러네. 다른 그 부분에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행정부의 권력만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돼 있고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많아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문제를 갖다 소송으로 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소송 만능주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간 영역에서도 우리 국회가 가진 여러 가지 그 권한을 통해서도 이해 조정도 가능해요.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번 열출위원회 그렇죠. 보면 많이 네,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비용의 효율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뭐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또는 보좌진의 숫자가 많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국회가 좀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할 일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아주 위법적 상황이 되는 불공정 행위는 사실 먼저 걸러준다고 하면 국회가 하고 있는 것들은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아직 그걸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더 늘린 거는 뭐 어떻게 되지만 뭐 줄이자라고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좀 불합리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노조와 뭐 사용자 측이 직접 마주 앉기는 좀 꺼리는데 네. 그래도 국회의원이 껴가지고 중재를 하는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극한의 상황까지 가기 전에 미리 뭔가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네. 의미가 이제 굉장히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좀 의문 가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의 생각 하나면 보좌관은 바로 그냥 그만두고 그런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고 이제 사람의 말하자면 한 사람의 그 의원이 갖고 있는 네. 근데 이건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의원실의 보좌관 풀을 좀 늘리되 말하자면 이게 정당에서 파견을 하거나 네. 뭔가 좀 견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당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정당과 의원실이 뭔가 그래도 소통을 해야 되고 얽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해관계로. 근데 지금 뭐 솔직히 자기가 다음에 뭐 당에서 공천받지 않을 생각이라면 뭐 맘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선진화된 정당과 국회의원의 구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기 예. 때문에 정당적 질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본인들이 아주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는 때때로 뭐 당론에 어긋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최대한 그거를 조화롭게 그러니까 당론에 어긋난다는 거는 이런 거죠. 긴 당의 기본 골간인 노선과 가치 체계를 동의하는 의원이 그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사실 당선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의 기본 방향은 사실은 큰 틀에서 틀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당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나 지향하는 바는 그 의원들 내에 하나하나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어떤 순간 뭐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당의 노선과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선택권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국회의원이 그 자기 노선과 가치를 갖는 정당인으로서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되 그런 것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이 준 권능을 가지고 상식 판단하는 거는 그거는 전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마 우리 이제 여론조사에 보면 4번째 정도 나와 있어요. 소속 의원 등의 정치적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 이제 그리고 정당의 이제 정책 연구기관이나 연수 과정 같은 걸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좀 사정을 붙이면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당에서 파견하기가 여러 가지 구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만일 비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의정활동도 미숙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인력을 충원하는데도 일정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당의 질서를 가진 보좌진들이 일부 파견을 할 수 있는 제도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비례라고 하는 것이 당의 노선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천되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요번에 비례 국회의원들 보좌진을 사실 당에서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이제 당직자는 월급은 작지만 거긴 근로기준법 지금 적용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로기준법 안 지키지만 여하튼 그렇게 됩니다만 안 지켜? 여기는 이제 그 4년 단위로. 뭐 4년 다니기도 하고 언제 사실 여기는 고용 불안이 뭐 언제나 그럼. 존재하는 데잖아요. 고용 불안 아 때문에 그러니까 긴장하고 살잖아요. 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당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해주면 네. 뭐 지원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저는 여기 시스템의 고용 불안 문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는 긴장을 꼭 필요하다. 가지고 사실은 오히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능력을 최대한 극한까지 발휘하도록 스스로 노력을 하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좋은 의원님 모실 때 얘기고 나쁜 의원님을 모실 때는 불법적 일도 시키잖아요. 취재 과정에서 보면 네. 이상한 뭐 배상자 배달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그런 방은 안 가야죠. 네, 그런 방을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네,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난 안 하겠다 그러면 네. 그냥 바로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좀 지나면 다 이게 또 다 평판들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냐면 평판이 나기 전에 이미 근데 입법기관으로서 얘기 방금 하신 거는 불법적인 사안이고. 아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어보면 국회의원이 보좌진에 대한 인사권을 네. 그냥 거의 전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이제 보좌관들에 대한 어떤 인면회 네. 건에 대해서 신분 일종의 보장하는 문제. 신분의 보장 문제도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갑을 따지는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보좌관도 뭔가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는 정치적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정치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고용불안이나 이런 부분에는 법적인 구조로 갖게 되면 반대로 정치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파트너를 무슨 고용 구조로 확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국회랑 의원이랑 보좌관들 간의 관계는 정치적 파트너스의 관계를 갖고 그렇죠. 가치와 노선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가야 되는 거지 고용 관계를 통해서 법적으로 예를 들면 자를 수 있는 권한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안 자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렇죠. 내가 정말 나의 생각과 가치가 동일한 친구가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건 남들이 옆에서 잘라 하더라도 안 자르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지. 그래서 그거를 뭐 제도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미국식이라든가 다른 나라 의회 제도와 관련해서 검토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좌진과 국회의원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가치와 노선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사람 간의 동적 결합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는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좋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맞아요.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고용과 피고인의 관계가 아니라 정책 파트너로 가는 게 맞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원실의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좋은 경험을 많이 갖고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이제 의원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는 거죠. 근데 또 많은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나쁜 경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꼭 논란은 아닌데 아니 좋은 경험 가진 자의 어떤 여유 아니냐 이렇게 아니 어디는 자기 뭐 친인척 집어넣고 막 그런 데도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참 처참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공공의 감시도 좀 필요하다. 불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정치적 파트너인데 내가 좀 반대 의견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서로 조정을 하려면 나도 뭔가 좀 신분 보장이 돼야 뭐 반대 의견도 얘기해 보는 거지.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이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예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본인이 보좌관이 직업 보좌관으로서 그렇게 자기 가치와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을 선택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직업으로서 그냥 단순하게 가서 일을 지원한다라고 선택하면 그 수준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는 때때로 가치와 노선에 대해서 싸우고 어쨌든 투쟁하기도 하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갖다 싸우다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원이 같은 정책 파트너로 본인이 어떤 일을 해나갈 동지적 관계로서 보좌관을 원하는데 보좌관이랑 자기가 너무 안 맞아요. 그럼 거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의원한테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그러면 걔를 데리고 계속 힘들게 그럼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 맞는데
그렇게 유지해 간다는 건 오히려 맞지 않다. 네. 어떤 문제는. 네. 그렇잖아요. 얼마나 괴롭게 4년 동안 보장을 뽑았는데 자를 수도 없어. 근데 특별히 잘못해서 자를 수는 없어. 근데 자기 자신이 그 추진해가는 정책이나 노선과 안 맞아요, 이 친구가. 그럼 그 친구가 국회의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자기 노선과 가치에 맞게 정책과 그런 방향으로 쭉 가는 건데, 그걸 평가를 받아서 다음 해에 당선되거나 의정활동이나 평가를 받는 건데, 아니 보좌관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거야. 근데 이 보좌관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를 이게 기본적으로 의원과 보좌관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관계를 가져가는 거, 동시적 관계지. 이제 국회 그러면 전문위원이나 뭐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저희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바뀌더라도 사무처 직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왜겠어요? 네. 사무처요. 이분들은 의장이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기본 국회 기능하는 부분만 서포트하는 사람들이죠.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좌진들은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은 어떻게 이제 전문위원은 당 전문위원이죠. 당 정책위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당직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무처 당직자나 정책위원 전문이나는 어떤 의원 한 개개인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념이 아니라 어차피 뭐 이거 안 쓸 거잖아 얘기하지. 안 들어가? 예. 이 마이크가 이제 그거는 당의 기본적 노선에만 동의하고 이제 기본적 노선에 동의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거죠. 그 안 맞으면 또 저를 따라듯이 떠나야 되는 거죠. 당직자도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이제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 전체의 노선과 이념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좌관하고는 좀 다르죠. 기본적으로 다르죠. 자, 이제 뭐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이제 첫 해를 이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굉장히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는데 국정감사 끝나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밀물같이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아마 그러려면은 이제 더 각오를 좀 또 다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뭐 을지로위원회에 대해서 뭔가 이제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보람을 느끼시는지 그런 거 한마디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 과정에서 을지로위원회에 대해 을지로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들었고 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뭐 국정감사 돼가니까 을지로위원회 쪽으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을지로위원회가 굉장히 이제 좀 자리는 좀 잡아가고 있다는 걸 봤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활동하는 거나 활동의 결과나 이런 것보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도. 대중적으로 좀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알려줄 수가 없는 사회 구조입니다. 네, 뭐 NLL이나 너무 전국이 바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뭐냐면 정치부 기자나 이런 분들이 뭐 민생 관련해서 정당들이 뭘 하는 일이 있느냐라는 막 이제 비판적 기사를 많이 쏟아내는데 정작 민생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일은 그 정치부 기자들 관점에서 보면 재미없는 기사인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미담 기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싫지도 않고. 그래서 거꾸로 저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요. 정치부 기자들이 민생을 걱정하지 않는 뭐 정당, 국회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나 이런 거는 기사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요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보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언론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언론의 문제도 저는 굉장히 크다 생각이 들고 을지로위원회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좀 이렇게 언론과의 소통 문제도 잘 넘어서는 그런 좀 새로운 모습은 있어야겠다. 그러려면 아마 사회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언론이 그 광고로 먹고 사는 언론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엔 자기가 갑의 얘기잖아요. 지금 을지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을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으로부터 광고를 받는 언론이 어떻게 을쪽의 얘기를 하느냐. 저희가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가불이 상생 협약식한다 이런 건 나와요 보도. 네. 근데 을쪽에서 막 울부짖는 얘기는 절대 안 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뭔가 우리 사회에 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뤄져도 조금 그런 거 광고 가지고 사람 들고 자꾸는 치사한 이제 자본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정치권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좀 언론에 어쨌든 간에 이제 통해서 국민들한테 훨씬 더 많이 알려져야지 그만큼 또 국민들 억울한 사연들이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언론과의 좀 더 우리 활동들 언론에 잘 알려서 국민한테 알리는 과제가 한국 좀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시스템화되고 했는데 그거를 좀 이제 뭐 당으로 그다음에 지역으로 어떻게 좀 더 조직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고민도 있고 이게 우리 사회에서 가져가는 큰 변화의 의미 이런 것들 잘 평가해가지고 좀 체계화하는 작업 이런 것도 을지로위원회 차원을 보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을을 계속 만나다 보면 다 만나면 그게 국민 전체일 것 같거든요. 잘 알려진 건 네. 중요하지만 밑으로 결국 현장이나 이런 속에서 그 기층과 이 관계 네트워크 관계망을 형성하는 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대외적 홍보 이런 차원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선도하면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져갈 거다. 그러다 보면 이제 튼튼한 이제 기저가 쌓이면서 그것이 시장, 이제 기업이 볼 때는 시장이거든요. 네. 소비자고.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 가면은 이제 기업도 언론도 변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을지로위원회는 사실 이번 지도부의 최대의 성과라고들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으로 보면 그리고 또 당에서도 지원을 잘해주는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하튼 여러 가지 격려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위원회를 만들면 지금 이렇게 오래가는 이렇게 오래 가거나 실제로 활동하는 위원회가 거의 없었다고들 하고 실제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있어야지 을들의 눈물과 이런 것도 좀 들을 수 있고 좀 또 대안도 좀 마련해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오랫동안 유지된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홍보 관련해서도 뭐 그 부분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기조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뭐 우리가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고 물론 그것을 꼭 뭐 소셜 마케팅도 시도를 해보지만 저희들 참 미미하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면 그게 힘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을지로위원회는 가불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상대가 있는 거죠. 갑이라고는 상대가 있고 또 갑을 지지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는 또 정당이 또 있어요. 그 정당들은 조금만 우리가 더 힘이 커지면 더 견제를 많이 하겠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건 한 건 다룰 때마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실수하지 않고 공격받지 않도록 이제 관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좀 바람은 뭐 우리 보좌진들도 고생하고 당직자도 고생하지만 최소한 우리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한번 가보는 최대로 보면 다음 대선까지 한번 가보는 이렇게 해서 이게 당의 역량으로 축적되는 중간에 위원장이 좀 바뀌긴 하나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걸 시스템으로 사실 끌어가는 힘은 사실 우원식 위원장입니다. 현장을 중시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고 또 뭐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도 가보면 가장 치열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하세요. 이제 우원식 위원장께서 가장 뭐 현재로는 적합하지만 이 시스템이 좀 당 시스템으로 좀 정착하고 당직자들도 훈련이 좀 되고 우리 보좌진도 좀 훈련이 되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위원장이
또 오시더라도 2기, 3기가 되면 더 튼튼하게 이런 것들이 뿌리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한 위원회가 이제 지금 현재의 당규 규정하고는 조금 오래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당이 그런 선택을 하고 또 이제 그걸 헌신적으로 당직자와 보좌진들이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이제 의뢰 눈물을 볼 때마다 뭐 꼭 을지로원에서만 이런 걸 다루는 건 아니지만 현재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나 그 부당함, 불공정에 이렇게 호소하는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야, 을지로원이 없다면 또 어디서 저런 목소리를 또 낼 수 있고 호소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기왕 이렇게 우리가 시작했으니 좀 오랫동안 당의 활동으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2기가 되면 또 다른 당직자가 또 와서 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여간 이 두 분의 그러니까 한 분은 당직자시고 한 분은 보좌관,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좀 뭐라 그럴까요? 희망 이런 게 보이는데요. 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나. 아, 여기.